남편의 장례식장에 나타난 낯선 여자. 그녀가 영정 앞에 무릎 꿇고 흐느끼는 순간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이 여자가 내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장례식장. 고인 김재혁 향년 48세.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아내 윤지수는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20년 결혼 생활, 두 아이의 엄마, 성실한 남편의 아내. 그녀가 알던 일상은 사흘 전 그렇게 끝이 났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많이 힘드시죠? 힘내세요. 수십 번 반복되는 위로의 말들. 윤지수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았다. 남편의 회사 동료들, 대학 동기들, 동네 주민들까지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의 행렬은 끊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오후 3시 장례식장 입구에 한 여자가 나타났다. 검은색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여성. 나이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다.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 뒤로 깔끔하게 넘긴 머리. 그녀의 손에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었다. 윤지수의 시선이 그 여자에게 고정됐다. 저 사람은 처음 보는데 20년 가까이 남편과 함께 살며 그의 인간관계를 거의 다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회사 사람들, 친구들, 지인들. 하지만 저 여자는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낯선 여자는 천천히 분향소로 걸어왔다. 다른 조문객들처럼 향을 피우고 영정 앞에 국화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여자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작게, 점점 더 크게. 결국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소리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저분 누구세요? 혹시 친척분이신가? 처음 보는 얼굴인데. 속삭이는 소리들이 장례식장에 퍼졌다. 윤지수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저 여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저 눈물은 단순한 조문객의 눈물이 아니었다. 낯선 여자는 한참 동안 영정 앞에 무릎 꿇은 채로 있었다. 시간으로는 3분도 채 안 됐지만 윤지수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여자가 천천히 일어섰다. 붉게 충혈된 눈, 눈물로 얼룩진 뺨. 그녀는 고개를 들어 윤지수를 바라봤다. 정확히는 바라보려 했다. 하지만 시선이 마주치자마자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여자가 상주석으로 다가왔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여전히 윤지수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였다. 윤지수는 천천히 물었다. 감사합니다. 혹시 고인과 어떤 관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짧은 침묵. 회사 동료였습니다. 간결한 대답. 그리고 여자는 곧바로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윤지수는 놓칠 수 없었다. 죄송하지만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여자가 걸음을 멈췄다. 등을 보인 채 몇 초간 망설이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최서윤입니다. 다시 한번 조의를 표합니다. 그리고는 빠른 걸음으로 장례식장 문을 나섰다. 최서윤. 윤지수는 그 이름을 또렷이 기억했다. 조문객들이 돌아간 뒤 윤지수는 조문록을 펼쳤다. 손가락으로 천천히 이름들을 훑어 내려갔다. 김철수, 이영희, 박민준, 정수진. 최서윤이라는 이름은 없었다. 조문록에 이름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 회사 동료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소속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저 눈물. 윤지수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작년부터 잦아진 남편의 야근. 주말에도 회사 일이라며 나가던 날들. 전화가 오면 베란다로 나가 문을 닫고 통화하던 모습. 신용카드 명세서에 찍힌 집과 회사에서 먼 낯선 동네의 레스토랑들. 그때는 그저 일이 바쁜가 보다 생각했다. 아니, 어쩌면 애써 외면했던 것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윤지수는 상주석에 앉아 남편의 영정을 바라봤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2년 전 제주도 여행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당신은 대체 누구였나요? 20년을 함께 산 남자. 아침마다 커피를 함께 마시던 사람. 아이들의 학부모 상담에 함께 가던 다정한 아버지. 그 사람이 다른 여자와 무슨 관계였을까? 장례식이 끝난 밤, 윤지수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들은 친정어머니 댁에 있었다. 텅 빈 집은 유난히 고요했다. 그녀는 남편의 서재문을 열었다. 책장 가득 꽂힌 경영학 서적들, 책상 위에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들. 남편다운 공간이었다. 윤지수는 서재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다. 만약 비밀이 있다면 어디에 숨겨뒀을까? 그날 밤 윤지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되뇌었다. 최서윤, 최서윤, 최서윤. 그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채웠다. 윤지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알아야 해. 진실이 무엇이든 마주해야 해. 그녀는 아직 몰랐다. 다음 날 남편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하게 될 것들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발견이 한 여자의 치밀한 복수극의 시작이 될 줄은. 남편이 남긴 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진 통장 하나.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배신의 기록들. 아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남편의 삶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장례를 치른 지 이틀째 되는 날, 윤지수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아직 친정어머니 집에 있었다. 혼자 남은 집은 고요했고 그 고요함이 오히려 견디기 힘들었다. 일단 서재부터 시작하자. 윤지수는 남편 김재혁의 서재문을 열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책상 위를 비쳤다. 먼지가 햇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녔다. 책상 위는 여전히 깔끔했다. 남편은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었다. 노트북, 펜꽂이, 서류 트레이, 작은 화분 하나.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다. 윤지수는 책상 서랍을 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서랍. 볼펜, 클립, 포스트잇, 명함들. 평범한 사무용품들 뿐이었다. 두 번째 서랍. 회사 서류, 계약서 사본, 영수증 철. 역시 특별한 건 없었다. 세 번째 서랍. 가족 사진들, 아이들 그림, 생일 카드. 윤지수는 잠시 그 카드들을 들여다봤다. 작년 생일에 아이들이 써준 카드였다. 아빠 사랑해요라는 삐뚤빠뚤한 글씨. 윤지수는 카드를 도로 넣고 네 번째 서랍을 열었다. 가장 아래 칸. 깊숙한 서랍. 파일 몇 개가 쌓여 있었다. 윤지수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냈다. 보험 서류, 건강검진 결과지,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리고 맨 밑에 작은 서류 봉투 하나가 있었다. 어사 크기의 평범한 갈색 봉투. 하지만 다른 서류들과 달리 이 봉투만 테이프로 꼼꼼히 봉해져 있었다. 윤지수의 손이 멈췄다. 왜 이것만 봉인해뒀을까? 그녀는 천천히 테이프를 뜯었다. 봉투 안에서 두 가지가 나왔다. 하나는 통장, 또 하나는 편지.
윤지수는 먼저 통장을 펼쳤다.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 예금주는 김재혁. 남편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다. 하지만 윤지수가 알던 통장이 아니었다. 남편과 공유하던 주거래 통장도 아니고 적금 통장도 아니었다. 처음 보는 계좌였다. 통장을 넘기며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첫 페이지. 2년 전부터 기록이 시작됐다. 입금 50만 원. 입금 50만 원. 입금 50만 원.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입금돼 있었다. 그리고 입금자 이름은 모두 동일했다. 최서윤. 윤지수의 손이 떨렸다.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여자. 남편의 영정 앞에서 흐느끼던 여자. 바로 그 이름이었다. 통장을 계속 넘겼다. 2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50만 원씩 입금됐다. 총 24번의 입금. 1200만 원. 하지만 출금 내역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남편은 이 돈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 그저 쌓아만 뒀다. 왜? 윤지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최서윤이라는 여자가 남편에게 돈을 보냈을까? 그리고 왜 남편은 이 돈을 쓰지 않고 그대로 뒀을까? 무엇보다 왜 이 통장을 아내인 자신에게 숨겼을까? 윤지수는 봉투 안에 또 다른 것을 꺼냈다. 편지. 흰 봉투에 담긴 편지였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편지를 꺼내 펼쳤다. 편지지는 분홍색 레터지였다. 여성스러운 동글동글한 글씨체. 편지를 읽는 윤지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재혁 오빠, 이제 정말 끝이에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2년이면 충분하다고. 오빠가 저한테 해준 말 하나도 안 잊었어요. 너한테 미안해. 하지만 난 가족을 떠날 수 없어. 처음엔 화났어요. 왜 나를 선택해주지 않는 거냐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됐어요. 오빠는 착한 사람이에요. 너무 착해서 문제죠. 저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다고 가족도 버릴 수 없어서, 그래서 이도 저도 못하고 계속 저를 만났던 거잖아요. 2년 동안 매달 보낸 돈 받아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오빠한테 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어요. 오빠가 저 때문에 가족한테 쓸 돈을 쓰지 못할까봐. 그게 제 나름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만할게요. 오빠도 그걸 원하잖아요.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오빠는 제 옆에서 자고 있어요. 마지막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차마 깨울 수가 없네요. 일어나면 이 편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미 떠나고 없을 거고요. 오빠, 부디 행복하세요. 가족과 함께 당신이 저한테 주지 못한 사랑, 부인과 아이들한테 주세요. 사랑했어요. 정말. 마이너스 서윤 올림. 편지를 다 읽은 윤지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손에 든 편지가 바들바들 떨렸다. 눈앞이 흐려졌다. 숨이 막혔다. 2년. 남편은 2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났다. 윤지수는 그 2년 동안을 떠올렸다. 2년 전 남편은 승진했다. 부장에서 이사로. 자연스럽게 야근과 회식이 많아졌다. 윤지수는 이해했다. 아니, 이해하려고 했다. 주말에도 일이 많다고 했다. 골프 접대, 거래처 미팅. 윤지수는 묻지 않았다. 남편을 믿었으니까. 결혼기념일에도 남편은 늦게 들어왔다. 미안해, 갑자기 일이 생겼어. 윤지수는 혼자 케이크를 치우며 생각했다. 그래도 우리는 괜찮아. 서로 사랑하니까.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다. 최서윤. 이름도 예쁜 그 여자. 편지의 문장들이 윤지수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오빠가 저한테 해준 말 하나도 안 잊었어요.
2년 동안 매달 보낸 돈.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오빠는 제 옆에서 자고 있어요. 윤지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배신감, 분노, 허탈함,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2년 동안 남편의 거짓말을 하나도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눈치채지 않으려 했던 건지도 몰랐다. 윤지수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 앞으로 갔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거리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손에 편지를 쥔 채였다. 당신이 저한테 주지 못한 사랑, 부인과 아이들한테 주세요. 편지의 마지막 문장. 윤지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최서윤은 떠나며 남편에게 가족에게 돌아가라고 했다. 얼마나 고결한가. 얼마나 이타적인가. 하지만 그 이타심이 윤지수에게는 칼처럼 꽂혔다. 나는 동정받아야 할 존재였던 거야? 남편은 죽었다. 변명할 기회도 사과할 기회도 없이. 하지만 최서윤은 살아있었다. 윤지수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통장과 함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서재를 나왔다. 거실 소파에 앉아 윤지수는 멍하니 앞을 바라봤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작년 여름 바다에서 찍은 사진. 활짝 웃고 있는 내 식구. 행복해 보이는 가족.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적어도 남편에게는. 윤지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최서윤. 그 여자를 만나야 했다. 직접 눈을 마주하고 물어봐야 했다. 당신은 내 남편과 어떤 관계였는지, 왜 2년 동안 돈을 보냈는지, 그리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윤지수는 일어나 다시 서재로 갔다. 편지 봉투를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주소를 확인했다. 봉투 뒷면에 작고 희미하게 적힌 발신자 주소.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윤지수는 그 주소를 핸드폰에 메모했다. 밤은 깊어졌다. 하지만 윤지수는 잠들 수 없었다. 머릿속엔 온통 최서윤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몰랐다. 며칠 후 그 주소를 찾아갔을 때 마주하게 될 진실이 얼마나 더 깊은 상처를 남길지. 편지에 적힌 주소 하나. 그것만을 손에 쥐고 아내는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반지하 방 벽을 가득 채운 사진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 편지를 발견하고 사흘이 지났다. 윤지수는 그 사흘 동안 수없이 고민했다. 정말 최서윤을 찾아가야 하는가? 모르는 척 살아가는 게 나을까? 하지만 매일 밤 잠들 때마다 그 편지의 문장들이 떠올랐다.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오빠는 제 옆에서 자고 있어요. 그 한 문장이 윤지수를 미치게 만들었다. 결국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윤지수는 결심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그녀는 핸드폰에 저장해둔 주소를 꺼냈다.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인터넷 지도로 검색하니 지하철역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 주택가 골목 안쪽. 윤지수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집을 나섰다. 지하철을 타고 봉천역에 내렸다. 11월 말의 날씨는 쌀쌀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곧 비가 올 것 같았다. 윤지수는 지도를 보며 골목길을 걸었다. 역 근처의 번화한 거리를 지나자 점점 조용한 주택가가 나왔다. 오래된 빌라와 다세대 주택들. 좁은 골목길 사이로 고양이 한 마리가 유유히 지나갔다. 15분쯤 걸었을까? 윤지수는 편지에 적힌 주소의 건물 앞에 섰다. 낡은 2층짜리 다세대 주택이었다. 외벽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계단 난간은 녹이 슬어 있었다. 건물 옆 계단을 따라 내려가니 반지하가 나왔다.
문패를 확인했다. 최서윤. 윤지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지금 이 문을 두드리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다. 윤지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다. 땡그랑. 오래된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잠시 후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문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 문이 열렸다. 최서윤이 서 있었다.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여자. 하지만 그때와는 많이 달라 보였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헐렁한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다. 최서윤은 문 밖에 윤지수를 보자 순간 굳어졌다. 어떻게? 떨리는 목소리. 윤지수는 침착하게 말했다.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최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세요. 반지하 방 안은 좁았다. 원룸 구조. 작은 부엌, 낡은 소파 하나, 침대, 그리고 작은 책상. 하지만 윤지수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다. 벽. 방의 벽 전체가 사진으로 뒤덮여 있었다. 윤지수는 천천히 그 사진들을 바라봤다. 모두 남편과 최서윤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다. 카페에서 찍은 사진, 공원을 산책하며 찍은 사진, 어느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해변에서 찍은 사진, 수십 장의 사진, 어쩌면 100장도 넘는 사진들. 사진 속 남편은 활짝 웃고 있었다. 윤지수가 아는 그 다정한 미소였다. 하지만 그 옆에는 자신이 아닌 다른 여자가 있었다. 최서윤. 그녀 역시 행복해 보였다. 남편의 팔짱을 끼고 남편의 어깨에 기대고 남편과 손을 맞잡고. 윤지수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며 날짜를 확인했다. 2년 전부터 시작된 사진들. 계절이 바뀌는 게 보였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 2년 동안의 기록. 윤지수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앉으세요. 최서윤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윤지수는 소파에 앉았다. 최서윤은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윤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서랍에서 통장을 찾았어요. 그리고 편지도. 최서윤은 고개를 숙였다. 알고 계셨군요. 2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보냈더군요. 네. 왜요? 최서윤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무슨 뜻이죠? 최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저는 재혁 오빠를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목소리가 갈라졌다. 오빠를 만난 건 3년 전이었어요. 회사 프로젝트로 만났죠. 저는 협력업체 직원이었고 오빠는 담당 이사님이었어요. 최서윤은 잠시 말을 멈췄다. 숨을 고르듯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처음엔 그냥 일로만 만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끌렸어요. 오빤 제게 말했어요. 아내와는 사랑이 식었다고.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쉽게 떠날 수 없다고. 윤지수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표정은 무덤덤했다. 저는 기다리기로 했어요. 언젠가 오빠가 결심할 거라고 믿었죠. 최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오빠는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2년째 되던 날 오빠가 말했어요. 미안해. 난 가족을 떠날 수 없어. 윤지수는 물었다. 그래서 돈을 보낸 거예요? 최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오빠 때문에 가족에게 돌아갈 돈을 쓰게 한 것 같아서요.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빠가 그 돈을 쓰면 저를 완전히 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돈을 한 번도 쓰지 않았더군요. 네, 그것도 오빠다웠어요. 끝까지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최서윤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어깨가 들썩였다. 윤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분노, 당연히 화가 났다. 이 여자가 남편을 빼앗으려 했다는 사실에. 하지만 동시에 묘한 연민도 느껴졌다. 벽에 붙은 수십 장의 사진, 2년 동안 매달 보낸 50만 원, 그리고 지금 이 초라한 반지하 방에서 혼자 남은 여자. 윤지수는 천천히 말했다. 당신은 지금 뭘 하며 지내요? 최서윤이 얼굴을 들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아무것도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요. 일은요? 그만뒀어요. 오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윤지수는 방 안을 둘러봤다. 사진뿐만 아니었다. 책상 위에는 남편이 썼던 것으로 보이는 볼펜이 있었다. 선반 위에는 남편이 즐겨 마시던 커피 브랜드가 놓여 있었다. 심지어 옷걸이에는 남편의 재킷 한 벌이 걸려 있었다. 이 방 전체가 남편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윤지수는 깨달았다. 최서윤은 남편을 보내지 못했다. 아니, 보낼 수 없었다. 이 여자에게 남편은 전부였던 것이다. 윤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가볼게요. 최서윤이 놀란 표정으로 올려다봤다. 네, 그게 다예요? 뭘 더 듣길 바라셨어요? 윤지수는 담담하게 물었다. 최서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윤지수는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춰섰다. 그리고 돌아보며 말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제 남편을 정말 사랑했나요? 최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진심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었어요. 윤지수는 잠시 그 대답을 곱씹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럼 이제 놓아주세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라도. 최서윤이 고개를 저었다. 못해요. 전 오빠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지수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차갑고 날카로운 생각. 그래. 당신이 그를 잊지 못한다면. 윤지수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나갔다. 계단을 올라 골목길로 나왔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윤지수는 고개를 들어 회색빛 하늘을 바라봤다. 그리고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당신이 그를 잊지 못한다면 영원히 함께 있게 해줄게요. 복수의 씨앗이 그녀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다. 차갑고 치밀한 복수. 윤지수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빗속을 걸어갔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복수는 칼이 아니었습니다. 피를 흘리게 하는 것도 아니었죠. 진짜 복수는 상대방이 절대 도망칠 수 없는 곳에 영원히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정확히 그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서윤의 반지하 방을 나온 그날 밤, 윤지수는 서재에 앉아 남편의 재산 목록을 펼쳤다.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남편 김재혁이 남긴 재산은 생각보다 많았다. 총 15억. 평생 성실하게 일한 남편이 모은 돈이었다. 법적으로는 모두 윤지수와 아이들의 몫이었다. 윤지수는 천천히 서류들을 넘기며 생각했다.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아이들 교육비로 쓸 수도 있었다. 새 집을 구할 수도 있었다. 조용히 저축하며 평범하게 살 수도 있었다. 하지만 윤지수의 머릿속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검색창에 입력했다. 봉천동 요양원. 검색 결과가 나왔다. 그중 하나가 윤지수의 눈에 들어왔다. 사랑의 요양원. 최서윤의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오래된 3층 건물의 작은 요양원이었다. 윤지수는 요양원 홈페이지를 클릭했다. 시설 소개, 입소 안내, 프로그램 소개. 평범한 내용들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후원 안내. 윤지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이틀 후, 윤지수는 사랑의 요양원을 찾았다. 낡은 건물이었다. 외벽은 누렇게 변색돼 있었고 입구 계단은 금이 가 있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니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났고 벽에는 어르신들의 작품이 전시돼 있었다. 어서 오세요.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왔다. 원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약속이 있으신가요? 후원건으로 왔습니다. 간호사의 표정이 밝아졌다. 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5분 후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나왔다. 원장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요양원의 원장 박미숙입니다. 윤지수입니다. 후원에 대해 상담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박미숙 원장의 얼굴이 환해졌다. 어머,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원장실로 안내받았다. 작지만 따뜻한 느낌의 방이었다. 벽에는 어르신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저희 요양원은 사실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요. 박미숙 원장이 설명했다.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 후원이 정말 절실한 상황이에요. 윤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어느 정도 후원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박미숙 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지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5억 원을 후원하려고 합니다. 박미숙 원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5억 원이요? 네. 그리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윤지수는 서류를 펼쳤다. 이 돈으로 요양원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데 써주셨으면 합니다. 물론이죠.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지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요양원 입구에 후원자의 이름을 새긴 간판을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 그거야 당연하죠. 기부자님 성함을 새겨드리겠습니다. 윤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제 이름이 아닙니다. 제 남편의 이름입니다. 남편분 성함으로요? 네. 고 김재혁을 기리며 라는 문구와 함께요. 박미숙 원장은 잠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혹시 남편분께서 돌아가셨나요? 네. 한 달 전에. 아이고, 그러셨군요. 제가 실례를 했네요. 윤지수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남편이 생전에 요양원 봉사를 자주 했습니다. 어르신들을 돌보는 걸 좋아했죠. 거짓말이었다. 남편은 요양원 봉사를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박미숙 원장은 의심하지 않았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네요. 남편분의 뜻을 이어가시는 부인분도 대단하시고요. 윤지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요양원 직원을 한 명 채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직원이요? 네. 제가 추천하는 사람입니다. 자격증은 없지만 성실하고 어르신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박미숙 원장은 잠시 고민하는 표정이었다. 자격증이 없으면 좀 곤란한데요. 급여는 제가 따로 지원하겠습니다. 요양원 예산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매달 200만 원씩 보내드릴게요. 그러시겠다고요? 네. 3년치 선입금으로 7,200만 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미숙 원장은 완전히 놀란 표정이었다.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시길래요? 윤지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남편과 인연이 있던 사람입니다.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라 도와주고 싶어요. 물론 이것도 거짓말이었다. 진짜 이유는 달랐다. 하지만 박미숙 원장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이렇게 베풀어 주시다니. 그럼 계약을 진행하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후원 계약서에 서명했다. 일주일 후, 윤지수는 최서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최서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다. 저예요. 기억하시죠? 부인님? 할 일 없으시면 내일 오전 10시에 사랑의 요양원으로 오시겠어요? 요양원이요? 왜요? 가시면 알게 될 겁니다. 윤지수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최서윤은 사랑의 요양원 앞에 서 있었다. 평소 지나다니던 익숙한 건물.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라 보였다. 입구에 새 간판이 설치돼 있었다. 크고 반짝이는 금색 글씨. 고 김제역을 기리며 사랑의 요양원. 최서윤은 그 간판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제역? 오빠의 이름. 왜 여기에? 안으로 들어서니 윤지수가 로비에 서 있었다. 오셨군요. 윤지수는 차갑게 말했다. 이게 무슨? 최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남편이 남긴 재산으로 이 요양원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왜 이런 짓을? 윤지수는 최서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남편을 잊지 못한다고 했죠? 그럼 매일 그의 이름을 보며 살면 되겠네요. 최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박미숙 원장님께 당신을 추천했습니다. 내일부터 여기서 일하시면 됩니다. 무슨? 급여는 제가 3년치 선불로 지불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도 넣었고요. 중간에 그만두시면 위약금 5천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최서윤은 말을 잇지 못했다. 윤지수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저 간판을 보게 될 겁니다. 퇴근할 때도 보겠죠. 복도를 지날 때마다, 로비를 지날 때마다 남편의 이름이 당신을 따라다닐 겁니다. 왜 이런 짓을? 최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윤지수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당신이 원한 거잖아요. 남편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고 했잖습니까? 이건 너무해요. 남의 남편을 빼앗으려 한 건 너무하지 않나요? 윤지수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분노가 묻어났다. 2년 동안 당신은 제 남편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카페에서, 공원에서, 레스토랑에서. 저는 그 시간 동안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기다렸죠.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주말에 안 들어와도, 결혼기념일에 혼자 있어도 참았어요. 최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이제 당신이 참을 차례예요. 매일 그 이름을 보며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윤지수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아, 그리고 문 앞에서 멈춰서서 뒤돌아봤다. 내일부터 출근 잘하세요. 어르신들이 기다리실 테니까요. 그리고 요양원을 나갔다. 최서윤은 로비에 혼자 남았다. 벽에 걸린 커다란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고 김재영님의 뜻을 이어받아 어르신들을 사랑으로 돌보겠습니다. 그 아래에는 남편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김재혁의 얼굴. 최서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오빠. 그녀의 울음소리가 텅 빈 로비에 울려 퍼졌다. 윤지수는 요양원 밖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이게 복수인 걸까? 아니면 구원인 걸까? 윤지수는 자문했다. 하지만 답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최서윤이 이제 절대 남편을 잊을 수 없게 됐다는 것. 그리고 그 기억이 그녀를 평생 괴롭힐 거라는 것. 윤지수는 걸음을 옮겼다.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복수의 끝은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두 여자는 다시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눈물 너머로 보이는 것은 증오가 아닌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윤지수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집안일을 하고 가끔 친구들을 만났다. 남편이 없는 삶에 조금씩 익숙해졌다.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다. 밤마다 서재를 지날 때면 남편의 빈자리가 느껴졌다. 아이들이 아빠는 언제 와?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서윤이 매일 그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윤지수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었다. 3월 중순의 어느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윤지수는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다. 최서윤이었다. 석 달 만에 보는 얼굴.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다. 윤지수는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최서윤이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3개월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겼다. 깔끔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들어오세요. 윤지수는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최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윤지수는 의외라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감사 인사요? 네. 최서윤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처음엔 정말 미웠어요. 부인님이 왜 이런 잔인한 짓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석 달 전보다 훨씬 차분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저 간판을 봤어요. 고 김재혁을 기리며 오빠의 이름이 제 눈앞에 있었죠.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었어요. 최서윤은 잠시 말을 멈췄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최서윤은 석 달 전을 떠올렸다. 요양원 첫 출근 날. 박미숙 원장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줬다. 윤지수님이 강력하게 추천하셔서 모시게 됐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최서윤은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다. 식사 보조, 산책 동행, 말벗 되어드리기. 하지만 매 순간이 고통스러웠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보이는 액자, 로비를 지날 때마다 눈에 들어오는 간판. 심지어 어르신들도 물어봤다. 저 김재영 님이 누구시래? 우리 요양원 후원하신 분이시대요. 참 좋은 분이시네. 김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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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렸다. 최서윤은 견딜 수 없었다. 첫 주가 끝난 금요일 밤. 그녀는 반지하 방에 돌아와 벽에 붙은 사진들을 모두 떼어냈다. 100여 장의 사진, 2년의 기록, 모두 찢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결국 사진들을 박스에 넣고 창고에 넣어뒀다. 둘째 주, 어느 할머니가 최서윤에게 말했다. 아가씨,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이 할멈 눈에는 다 보여. 누구 그리워하고 있지? 최서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할머니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가씨, 사람은 말이야, 언젠가는 다 보내야 하는 거야. 붙잡고 있으면
아가씨만 아파. 그 말이 최서윤의 가슴에 꽂혔다. 셋째 주, 최서윤은 처음으로 김재혁의 사진 앞에 섰다. 로비에 걸린 그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남자. 오빠. 최서윤은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요. 제가 오빠를 너무 괴롭게 했죠. 눈물이 흘렀다. 오빠는 가족을 사랑했잖아요. 저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오빠를 놓지 않았어요. 계속 붙잡고 있었죠. 어느 어르신이 지나가다 그녀를 봤다. 아가씨, 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먼지가 들어가서요. 저 사진 속 분이 아가씨한테 특별한 분이었나 보네. 최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특별한 분이었어요. 그럼 이제 보내드려야지. 돌아가신 분은 편히 쉬셔야 하잖아요. 넷째 주, 최서윤은 어느새 어르신들과 친해져 있었다. 아침마다 김할머니는 그녀를 보며 웃었다. 우리 서윤이가 왔네. 박할아버지는 산책할 때마다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아가씨 손이 참 따뜻해. 이 할머니는 밥을 먹을 때마다 말했다. 서윤이가 떠먹여주니까 밥맛이 좋아. 처음으로 최서윤은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 김재혁과 함께 있을 때도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없었다. 그때는 늘 불안했다. 언젠가 떠날 사람이라는 생각. 나는 그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자각. 하지만 여기 어르신들은 달랐다. 그들은 최서윤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조금씩 변했어요. 최서윤이 윤지수에게 말했다. 매일 오빠의 이름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점점 평온해졌어요. 처음엔 고통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위로가 됐어요. 윤지수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부인님이 저를 가둔 게 아니라 사실은 구해주신 거라는 걸. 구해줬다고요? 네. 저는 그 반지하 방에서 오빠의 추억에 갇혀 살고 있었어요. 사진들을 보며 과거만 붙잡고 있었죠. 그렇게 평생 살았을 거예요. 최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부인님이 저를 밖으로 끌어내 주셨어요. 억지로, 강제로, 매일 오빠의 이름을 보게 만들면서. 그래서요? 그러다 보니 익숙해졌어요. 아픔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 거예요. 오빠가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 제가 살아야 한다는 것. 최서윤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뭔가요? 제 첫 급여예요. 200만 원. 최서윤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 돈은 받을 수 없어요. 부인님 돈으로 제가 일하고 있잖아요. 그건 옳지 않아요. 윤지수는 봉투를 밀어냈다. 가져가세요. 당신이 일한 대가예요. 하지만 당신은 지금 어르신들을 열심히 돌보고 있잖아요. 박 원장님한테 들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최서윤은 놀란 표정이었다. 제 일을 확인하셨어요? 당연하죠. 제가 돈을 대고 있는데. 윤지수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도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어요. 정말요? 네. 제가 너무 잔인한 짓을 한 건 아닌가 싶어서요. 최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전 오히려 감사해요. 윤지수는 최서윤을 바라봤다. 석 달 전 그 초라하고 절망적이던 여자가 아니었다. 지금 앞에 앉아 있는 최서윤은 살아있는 사람이었다. 저도 사과할 게 있어요. 윤지수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당신을 벌주려고 했어요. 매일 고통스럽게 만들고 싶었죠. 알아요. 하지만 지금 보니 제가 벌하려 했던 건 당신이 아니라 저 자신이었던 것 같아요. 최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뜻이에요? 윤지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는
20년 동안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 사람이 전부였죠.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걸 알았을 때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윤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을 미워한 건 사실 제 자신이 한심해서였어요. 20년을 함께 살면서도 남편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제가. 부인님, 그래서 당신을 그 요양원에 가둔 거예요. 당신도 저처럼 한 사람에게 갇혀 살라고. 평생 그 이름을 보며 고통받으라고. 윤지수는 최서윤을 바라봤다. 하지만 당신은 거기서 벗어났네요. 저보다 훨씬 빨리. 최서윤은 윤지수의 손을 잡았다. 부인님도 벗어나실 수 있어요. 어떻게요? 저를 용서하세요. 윤지수는 놀란 표정으로 최서윤을 바라봤다. 저를 용서하시면 부인님도 자유로워지실 거예요. 증오는 부인님을 더 괴롭게 할 뿐이에요. 윤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두 여자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1시간 후, 최서윤이 돌아갈 준비를 했다. 현관문 앞에서 그녀가 돌아보며 말했다. 부인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뭐죠?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저를 요양원에 보낸 진짜 이유가 뭐예요? 윤지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처음엔 복수였어요. 당신이 남편을 잊지 못하겠다면 영원히 그와 함께 있게 해주고 싶었죠. 그게 가장 잔인한 복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윤지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어쩌면 제가 당신을 구하려고 했던 건지도 몰라요. 당신도 저도 똑같이 한 남자에게 갇혀 있었으니까요. 어쩌면 저는 당신을 통해서 제 자신도 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최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성공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자유예요. 부럽네요. 부인님도 곧 자유로워지실 거예요. 저보다 훨씬 강한 분이시니까요. 최서윤은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돌아섰다. 그날 밤, 윤지수는 서재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다. 당신, 참 죄가 많아요.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두 여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원망스럽지 않았다. 분노도 증오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대신 남은 건 담담한 받아들임이었다. 윤지수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봄밤의 바람이 서재로 들어왔다. 차갑지 않았다.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저 바람이었다. 윤지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다. 복수는 나를 비워내는 일이었다. 증오를 내려놓고 과거를 놓아주고 그리고 다시 살아가는 것. 윤지수는 미소 지었다. 비로소 그녀도 자유로워졌다. 1년 후 사랑의 요양원은 지역 최고의 시설로 거듭났다. 윤지수의 후원으로 리모델링된 건물은 깨끗하고 따뜻했다. 그리고 입구의 간판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고 김재혁을 기리며. 하지만 이제 그 간판은 더 이상 누구도 괴롭히지 않았다. 최서윤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다. 그녀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원이 됐다. 가끔 출근길에 간판을 보며 그녀는 미소 지었다. 오빠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걸어 들어갔다. 윤지수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사회복지사 공부를 시작했고 다른 요양원들도 후원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남긴 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쓰였다. 두 여자는 가끔 만났다. 커피를 마시며 일상을 나눴다. 아직 완전한 친구는 아니었다. 하지만 더 이상적도 아니었다.
그저 같은 아픔을 겪고 그 아픔을 넘어선 두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다. 진짜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리고 상대방까지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걸. 복수는 때로 뜻밖의 결말을 가져옵니다. 증오로 시작했지만 구원으로 끝나기도 하죠. 중요한 건 과거에 갇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